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연애님이 남겨주셨어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매주 기다리면서 아껴 듣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애님 고맙습니다. 좋은 분들 모시고 인생책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추리소설 작가로서도 왕성히 집필하고 계신 분입니다. 신간 장편소설 사의 재판을 펴내신 도진기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진기입니다. 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뵀던 게 2019년이었던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더듬어 봤는데 네. 무슨 책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처음 뵙고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작가님 팬이어가지고 그 책에 제가 사인을 받아서 지금 귀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작가님 책 쫓아 읽고 또 이렇게 칼럼이나 뭐 이렇게 방송에 간간히 나오시는 것도 좀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가 판사 이제 그만두신 지 막 얼마 안 되셨을 때인 거죠? 거의 갓 옷을 벗고 개업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5년간은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 말고도 네. 글을 쓰고 신문 연재도 하고 또 간간히 방송에도 나오고 하면서 거의 뭐 쓰리잡 포잡 이렇게 뛰면서 네. 정말 바쁘게 지냈었거든요. 주말에도 계속 사무실 와서 일을 하고 5분 정도도 시간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찾아와서 네. 차 한잔 마시자고 하다가 5분 넘어가면 막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에서 이 자영업자로 변하셨기 네. 때문인가요?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눈도 나빠지고 어깨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 조금 이제 약간 휴식 모드로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그러면 시간 좀 나시고 좀 이렇게 지필도 좀 이렇게 여유 시간이 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한 5년간 너무 정신없었고요. 정말 바쁘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 그때 정말 문자를 못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그래서 누가 문자가 오면은 답을 바로 못해가지고 PC를 켜서 타이핑을 해서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회재판은 그러면은 그 사이 어떻게 쓰신 건가요? 나중에 좀 회복되고 나서 썼죠. 저희 작은 서점에서도 1월에 사회재판 출간되자마자 소개를 해드렸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작가님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책 날개에 있는 작가님 작품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도진기 작가님. 서울대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추리소설 작가로서도 왕성히 집필 중이다. 2010년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고 2014년 유다의 별로 한국추리문학 대상을 받았다. 변호사 고진이 등장하는 장편소설 연작 고진 시리즈를 출간했으며 이 중 라트라비아타의 추상과 정신자살이 프랑스에서 출간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백수탐정 진구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순서의 문제, 나를 아는 남자, 가족의 탄생 등을 비롯하여 복수법률사무소, 합리적 의심, 사의 재판, 단편집 악마의 증명을 발표하였다. 소설 외에도 교양서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판결의 재구성을 집필하였다. 네. 작가님 사회재판 소개는 그냥 작가님한테 좀 들을까요? 제목도 사회재판?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고 원래 또 원제는 또 사회재판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원래 제목이 살인하이웨이였어요. 살인하이웨이. 예. 약간 이제 그 작가님이 사실 네. 그 제목 마음에 든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녹음하기 전에 살인하이웨이 좋던데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은 세대이신 걸로 주변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너 이게 뭐야? 라고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 젊은 분들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 젊은 분들인 건가요? 20대. 그래요? 30대 이렇게. 예. 요즘 2030 정서는 살인하이웨이 이런 거 아닌가 보죠? 화끈하고 좋은데. 그 80년대 감성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왠지 좀 부끄럽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소설을 꿰뚫어 한 줄이라면 살인하이웨이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애착은 갔습니다만 이제 눈물을 머금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독자들이 싫어한다면 버려야죠. 독자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써야 하니까. 네. 이게 책을 읽고 나면은 왜 살인하이웨이인지 알겠고, 그리고 네. 살인하이웨이가
막상 내용을 보기 전에는 뭐 살인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고속도로나 무슨 뭐 연쇄살인마 얘기인가 싶지만 그게 아니라 살인하이웨이가 가리키는 게 되게 뜻밖의 네. 한국 사법제도라고 해야 될까? 좀 묵직하게. 좀 간이 부은 제목이죠. 사회재판은 근데 무슨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3심제지 않습니까? 재판을 네. 3번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재판 3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재판 네. 그 너머 혹은 그 이후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에서 썼고 사실 이제 조금 더 이 제목의 뜻을 스포를 하지 않고 밝힐 재주가 저한테는 좀 없습니다. 그게 참 저도 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사회재판 왜 사회재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앞부분만 조금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도입부가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앞부분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양길과 지훈이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양길이 지훈을 꿰어서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떠나고요. 네. 현지에서 지훈을 살해합니다. 네. 그 술과 약품을 먹여서 그 잠들게 한 다음에 질식시켜서 살해를 하는 건데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지훈이 그에게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고 네. 그 보험금이 양길에게로 가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양길이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 살인을 한 것인데요. 네. 그게 이제 재판이 넘겨져서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훈에게 약혼녀 선재가 있습니다. 네. 그 선재는 이 양길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고자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면서 둘이 어떤 대립 갈등하는 그런 구도 형성이 되고요. 네. 근데 상당히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양길이 준비해간 약품이 사망한 지훈의 옷에서 검출이 되고 네. 또 입가에 질식한 흔적이 있다는 의사의 증언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수면제를 준비한 정황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훈의 약혼의 선재가 큰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양길의 진짜 목적 보험금 청구 소송에 네. 돌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립 갈등 구도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읽다 보면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본 거 같아. 어디서 많이 봤냐면 뭐 범죄 추적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본 거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 사람이 범인 같은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속이 타들어가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추리 소설로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좀 약간 뭐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것보다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지 하는 건데. 저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궁금한데 이게 입증이 정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포일러인데. 괜찮습니다. 참 읽는 독자를 되게 배신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안 되고 뒤에 큰 반전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도진기 작가님밖에 못 쓰시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감사한 말씀이고요. 우리 장 작가님이 좀 너무 작품 이해가 높으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쓸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썼던 것이거든요. 네. 그 기존에 썼던 것들이 제가 이제 창작한 허구의 사건들이고 네. 어떤 트릭 위주 추리물이었다면 이번은 리얼리즘에 기반한 사회파 소설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장르고요. 그래서 사건 자체 현실에 있을 법한 네. 그럴듯한 사건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재판 자체도 허구의 재판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대로 있을 법한 그런 재판을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아마 독자분들이 조금 더 그 몰입하시고 더 분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파 추리 소설인데 트릭도 완벽해가지고 그런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회파 소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겨냥하는 게 한국 법원이잖아요. 네. 한국 법원의 어떤 관행을 비판을 하는데 분노도 분노고 소설도 그 한국 법원관에는 굉장히 비판을 하던데 네. 수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네. 이거 저기 뭐 동료 판사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법조인 분들이 좀 걱정하시거나 좀 그러진 않으셨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법정 소설 같은 걸 쓸 때 네. 그런 점을 걱정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도 좀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책을 펴내 보니까 안 읽더라고요. 안 읽으니까 비판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지금은 좀 썼습니다. 이 나중에 이렇게 방송에 나가거나 이제 사회재판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약간 네. 이제 법원 출입하실 때에 들어가실 때 저 변호사는 저 전직 판사인 변호사는 법원을 너무 안 좋게 보시더라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수근수근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3권 혹은 4권 먼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가 도진기 작가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스테판 치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 미치오 카쿠의 미래 물리학, 그리고 나가이고의 데빌맨을 골라주셨는데요. 저희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미래 물리학과 데빌맨을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제가 솔직히 보내주신 그 책 목록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게 일단은 뭔가 도진기 작가님의 인생책 3권 하면은 추리소설 한 권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네. 대한민국의 대표 추리 작가인데 그리고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법 관련 이야기도 한 권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우선 첫째로 이제 법 관련 도서를 뺐던 것은 네. 좀 독자분들께서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대부분 노잼인 책들이 많아서 의미가 있더라도 네. 좀 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리 소설은 제가 이제 그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창작자로서 소설가로서 한 작품을 뽑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일본 추리 소설이라든지 뭐 기존 고전 서양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감탄을 하고 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만 제가 창작자로서 정말 더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정말 감탄하고 진짜 좋아했던 것은 그 이런 만화 작가들이에요. 말하자면 틀을 깨는 상상력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그 추리소설 그 걸작들을 읽으면 정말 치밀한 구성, 꼼꼼한 문체 이런 것들에 매료됩니다. 근데 그런 매력이 있는 반면에 이 나가이고의 데빌맨 같은 이런 그 상상이 폭발한 이런 작품들은 네. 틀을 깨는 뭐 거칠지만 그 대담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람을 매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자로서는 저는 그런 또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소설보다는 서양 소설보다는 이 만화를 한번 선택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책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는 그 작가님 소설에서 그 라트라비아타의 추상인가 거기서 나가이고 얘기가 나왔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네네. 작가님이 그 어떤 서브컬처물을 그러니까 일본 만화를 보신다는 생각도 잘 못했고 네. 약간 분위기가 보셔도 뭔가 그 나가이고까지는 안 읽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평소 책은 그러면은 뭐 만화책도 읽으시고 막 두루두루 읽으시나요? 네, 그 장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가리질 않고요. 다만 이제 제 상상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끄는 책이면 다 읽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그 라트라비아타의 초상이라고 이제 오래전에 쓴 책에 나가이고를 잠깐 썼습니다. 워낙 제가 팬이어가지고. 근데 장 작가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일단 원래 어릴 때부터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일본 여행을 갔는데 30살에 처음 갔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마징가 제트 만화책을 보니까 저자 이름이 영정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가이고인데 그때 일본을 못 읽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그때 제가 좋아했던 데빌맨, 그다음에 게타로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제가 어릴 적에 매료되었던 책들의 저자가 다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뭐랄까요 천재를 만난 두근거림 같은 걸 느껴서 그때부터 이 사람 작품에 매료돼서 거의 다 사봤습니다. 제가. 일본 만화가 나가이고와 데빌맨 이야기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저 이제 작가님 기사를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하니까 이제 독서가여가지고 여러 책들 이제 추천하시거나 서평 쓰신 거 읽었는데요. 일단 추리소설 작가의 길을 걷게 한 거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조갑제 기자의 사형수 오위용 이야기를 어디서 굉장히 이렇게 찬사를 보내신 글을 봤습니다. 그거는 좀 인생책까지는 아닌 건가요? 인생책이 맞습니다. 그 히가시노 게이고 선생책 워낙 좋은 책들이 많고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가시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추천 안 해도 다 보실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분의 유성의 인연이라든지 백야행 같은 걸 보면서 이거 너무 신선하고 새롭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매료돼서 이제 그 추리소설 세계에 빠져들었던 건 맞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 그때 이제 짧은 기간에 막 너무 많은 책을 이제 샀습니다. 빌려도 보고 한 200권 정도를 사서 책 서가에도 꽂혀 있는데 200권이요. 어느 날 누워서 책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200만 원 넘겠는 거예요.
그쵸, 200권이면. 그 본전을 뽑아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읽다가 네. 저런 작품을 써야겠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컸었고, 그 다음에 그 오희용 이야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오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책을 추천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만큼 네. 사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고, 특히 이제 법조인이나 법학도들은 좀 필수적으로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따가 좀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언론인한테도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 제가 초짜 기자였을 때 선배 기자가 자기가 되게 아끼는 책이라면서 주셨어요. 네. 네, 엄청 낡은 책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조금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개정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우희용 이야기도 사형수 우희용 이야기도 조금 소개를 들을까요, 작가님? 네네. 네. 사건 자체를 좀 추적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네. 책입니다. 네. 그 오희용 이 사건이 뭐냐면은 그 1974년인가요? 12월 30일 한겨울에 인천에서 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그 쌀가게를 하던 남성과 그 두 아이가 목에 졸려서 살해당했어요. 네. 그런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그 아내인 두이분이라는 사람과 그 두이분과 내연 관계에 있던 이 오희용이라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 처음엔 이제 자살인 줄 알고 덮으려고 했는데 그 타살 정황이 밝혀져서 결국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에서 두 사람이 다 자백을 했어요. 네. 자백을 했고 그게 이제 뭐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 넘어가서 두이분은 자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오희용은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네. 경찰에서 자백은 고문을 당해서 한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검찰이 알려주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두이분이 분개합니다. 원래 두이분은 경찰에서 사실은 이제 나 오희용하고 같이 살려고 남편과 아이들을 죽였다. 형을 살고 나오면 오희용을 살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검찰에서 오희용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격분해서 자기는 자기만 살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런다면서 정말 그 사람은 너무 악인이니까 꼭 처벌해달라고 격분을 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네. 재판 자체는 오희용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일단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네. 오희용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최소한 뭐 혈흔 DNA는 없었습니다만 지문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다만 오히려 그때 그 무렵에 두이분이 손에 피를 묻힌 어디 그 옷가게를 방문했다라는 진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두이분이 실행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두이분의 단독 범행인 것 같은 정황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두이분의 진술로도 자기가 그 살해하려고 남편과 아이들을 약을 먹여서 재웠는데 하필 밤 8시 20분에 오희용이 집에 들렀길래 살해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희용이 바로 즉석에서 살해했다라는 진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진술에 따르면 이제 오희용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살해를 결심하고 살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좀 어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두이분이 다 계획적으로 다 준비해놓고 당장 살인은 즉흥적으로 그렇게 방문한 오희용에도 부탁을 해서 했다. 네.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구성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리하게 오희용에게 전개되어 가고 있었는데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돌연 두이분이 구치소에서 목을 매서 자살해 버립니다. 자기 증언은 이제 번복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살하면서 이제 오희용이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처벌해달라라는 증언까지 남기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는가라는 심정을 강하게 가졌고 또 거기다가 또 의사가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여자의 손으로 사람 세 사람을 목졸라 죽이기는 힘들다. 자기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근거가 돼서 결국 재판 향방이 뒤집어지고 오희용은 유죄로 판단을 받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오희용은 사형 집행 당하는 순간까지 자기 범행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원래 그 사형 집행 이후에 묻힐 뻔했는데 왜 계기가 됐냐면은 보통 이제 사형 집행의 순간에 사형수들이 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다, 반성한다, 참회한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희용은 목에 밧줄이 걸리기 직전에 갑자기 절규합니다.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 나를 고문하고 오판한 사람들 원기가 되었더라도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형장이 슬로 사라집니다. 이 얘기를 이제 조갑재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하고 발로 뛰고 해서 쓴 책이 그 사형수 오용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재판 과정에서도 못 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격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공범자로 지목된 두 이분이 죽으면서 오형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죽었으니까 네. 이건 믿을 만하지 않느냐라는 재판부의 판단. 그 자체가 사실은 공범자의 소위 물귀신 심리를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혼자 당하면 외롭거든요. 같이 당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범자가 같이 당하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지금 나는 자기하고 같이 살라고 네. 살해까지 했는데 지 혼자 빠져나가려고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끌고 들어가서 물귀신 심리로 미웠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언론인들한테는 이렇게 저널리스트가 뭐 조갑재 기자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네. 이제 저널리즘의 원칙에 정말 맞게 잘 취재를 해서 낸 좋은 책이다. 약간 언론인 입장에서는 좀 이제 뿌듯한 책이거든요. 네. 법조인 입장에서는 좀 사법부가 옛날에 이런 실수도 너무 뻔한 실수 같은 걸 저질렀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치부를 드러내는 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수 대부분일 수도 있겠죠. 법조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판사들은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기자, 저자도 사건의 단면만 본 것이다. 네. 사건을 전체를 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네. 사실 알 수가 없죠. 지금 진정한 실체적 진실은.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 어떤 법관들의 심리 밑에는 네. 판사들, 자기 같은 판사들, 이 오판을 했을 리 없다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노진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생책 얘기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미치오 카쿠의 미래의 물리학, 이것도 작가님이 뽑아주셔가지고 약간 의외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책인가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미치오 카쿠라는 사람이 일본계 미국 학자입니다. 네. 과학자인데. 물리학자. 네, 물리학자고 그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네. 좀 천착하신다고 해요. 저희 초반에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유현준 교수님도 네. 미치오 카쿠의 책을 초공간이었나? 이거를 인생책으로 들어주셨었습니다. 네. 네. 그 이번 책이 이공계 책인데 저 같은 이제 문외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이 참 재밌더라고요. 쉽고. 글도 잘 쓰시고 연구도 잘하시고. 네. 네. 주로 이제 이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을 쓴 책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제도라든지 인간에 대한 예측은 아니에요. 네. 과학 기술이 현재 진행되는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정도로까지 발전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쓴 글인데 네. 사실은 저는 일반 그 문외한으로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발달할 거 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는 발달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네. 그런 쪽이시죠. 좀 이미 지나왔다. 한 1990년대 말 정도가 좋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역시 같은 세대시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기술이 이걸 또 이 벽을 뚫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개안을 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네. 뭐랄까 좀 새로운 그 시야도 갖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해가면서 나중에는 인간이 어떤 엄청난 과학 기술을 토대로 장수를 하면서 엄청난 그 물리 법칙을 극복해가면서 무기를 가지고 네. 뭐 약간 지구를 지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종래는 영생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원래 촉근 이론 연구하는 물리학자신데 네. 이 책은 굉장히 무슨 SF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SF스럽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본다 그러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책은 과학에 기반한 예언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더 설득력이 있고 신뢰감이 가는 겁니다. 흥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책을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이 사람 비전을 보고 이제 감동이 돼서 인간이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옛날에는 신이 했다라고 했던 그 행동을 다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신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웅장한 비전 때문에 좀 심장이 떨리는 그런 경험도 갖게 됩니다. 뒤에는 뭐 보니까 막 문명, 뭐 인간의 미래, 뭐 이렇게 막 진짜 웅장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제 사람이 의식이 어떤 그 몸이 사라지고 정보 저장 장치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상상을 하더라고요. 뭔지 뭐 트랜스 휴머니니 뭐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상태. 네. 네. 근데 이게 책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는데 네. 이게 챕터별로 있잖아요. 뭐 네. 컴퓨터의 미래, 인공지능의 미래, 의학의 미래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부의 미래, 인간의 미래 이렇게 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가 앞부분에 있는데 읽다가 진짜 낡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뭐도 못하고 뭐 로봇이 아직 뭐 이거 한 걸음 걷는데 엄청 힘들고 뭐 하는데 이게 이 부분에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구나. 저는 사실 너무 반가운 게 네. 항상 대부분의 미래 예측은 좀 앞서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뭐 타임머신은 물론이고 무슨 그쵸. 언제 21세기 뭐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현 못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같은 세대니까 네. 자동차 날아다니고 뭐 그럴 줄 알았잖아요. 달에 그렇죠. 식민지 생기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건 안 생기더니 네. 근데 의외로 이 책에서 또 예측했던 과학 문명보다 지금 더 앞서 나간 부분도 생겼지 않습니까? 네. AI 붙은 분야. 네. 그래서 그게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보다 더 앞서 나가서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 특히 의학 부분에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좀 무서운 사람인데 네. 요즘 그 동료 소설가들 만나면은 제가 먼저 말 꺼낼 때도 있고 말 들을 때도 있는데 AI 얘기합니다. 꼭. 네. 그리고 이제 뭐 AI한테 소설 집필을 맡기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미 활용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네. 검색에도 활용하고 뭐 캐릭터 짤 때 뭐 플롯 짤 때 활용한다. 뭐 원고 리뷰 맡겨봐라. 엄청 잘한다. 네. 작가님 혹시 AI 써보시나요? 제가 글 쓸 때는 한 번도 활용 못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AI 활용도가 제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네. 여행 일정 짜는 정도. 여행 일정. 그 정도 맡겨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법률 사무 분야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AI가 하면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판례가 바로 빅데이터의 보고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양형 같은 거. 형이 이런 사건은 얼마 정도 나오는 게 적절하다는 게 데이터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실제 경험을 말씀드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네. 운전 전과 네. 그다음에 운전한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이 거의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정도인데 네. 1심에서 어떤 형을 받으면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2심에서 거의 안 바뀝니다. 네. 안 깎아줍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이제 제가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후에 수임을 해서 그 AI 빅데이터를 검색해 보니까 1심의 양형이 조금 높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출하고 현출하고 해서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다 이 정도 형량을 받는데 이 사람만 더 높이 받는다는 이게 제일 법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변론을 하실 때 네. 뭐 AI한테 맡겨봤더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형이 나온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론하신 건 아니신 거죠? 안 됩니다. 그건 절대 금기인 건가요? 금기까지는 아닌데 네. 슬쩍 언급은 합니다. AI 검색으로도 이제 이 정도 형량이 나왔다는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합니다. 이제 변론에서 사실 네. 좀 중요한 것이 그 1부터 100까지 논리를 다 짜서 판사한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판사가 싫어합니다. 네. 자기가 판단할 영역을 줘야 됩니다. 이제 넷지라고 그러죠.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은 오히려 AI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고려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근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것처럼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들이밀면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넘치는 변호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꼭 좋은 변론 전략은 아닙니다. 이 미래 물리학의 뭐 문학의 미래, 법의 미래 이런 건 없는데 네. 뭐 AI 포함해서요. 뭐 사람이 진짜 뭐 육체가 없어지고 뭐 이런 정도 되면 문학이나 법도 많이 바뀌거나 새로 뭔가 장르가 생기든 새로 법이 생기든 할 것 같은데 좀 문학의 미래, 법의 미래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학에서는 제가
그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를테면 제가 어떤 뭐 깡패, 불량배가 쓰는 대사를 썼습니다. 근데 네. 제가 불량배가 안 돼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한테 이거 불량배의 말투로 바꿔줘.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창작, 상상의 영역에서 AI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좀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AI가 쓰는 소설이 나와 봤을 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법에 관해서는 AI 판사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인터넷 댓글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법이란 거는 누가 하든지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요. 네.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판사는 한 과정일 뿐이고요. 어머나,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논리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건데 원래 AI가 해야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문학은 원래 인간의 작업이지만 그렇죠. 아, 이 판결을 하는 작업이 뭐 왜 인간이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딱히 대답이 없네요. 네, 오히려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그런데. AI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과연 AI 판사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회의적인 게 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AI는 기존에 축적된 판례 데이터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건데 해오던 것대로 잘 하는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AI가 하게 되면은 삼심제가 사라집니다. 아, 그렇죠. AI 한번 판해버리면 네. 끝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AI가 정말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했을 때 우리 공동체의 최종적인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또 판결을 내면 그게 따르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AI가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AI의 지배를 받는다는 논리적 귀결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디스토피아, AI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 AI 디스토피아의 최종적인 완성은 사법부가 아닌가. 그렇네요. 그런 망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터미네이터식으로 막 물리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저희를 지배하는 사회를 지배하는 건 결국 법질서인데 네. 그 법질서의 해석을 AI가 하게 된다면 네. AI 지배를 받는 사회가 나오는 거네요. 근데 그게 대부분 판결이기 때문에 AI 대부분 판결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삼심으로 끝이니까 네. 사회재판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이번에 위픽 시리즈로 이 사회재판 전에 조금 뭐 이렇게 약간 긴 단편, 네. 좀 짧은 중편 뭐이라고 할까요? 애니도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애니는 SF잖아요. 네. 그 전에 SF 쓰셨던가요? 거의 안 썼습니다. 아, 애니 근데 이 위픽이 아마 출판사에서 여기 시리즈 참여해달라고 청탁이 오고 네. 뭐 SF로 써달라 이런 요청은 없었을 텐데 SF로 쓰신 이유는 좀 애니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이제 출판사에 출입물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쓰고 싶었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아. 그걸 좀 써서 좀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내심으로는. 그랬을 리가요. 재밌던데요. 네. 영화화도 좀 될만할 것 같고. 그 전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만 원래 이제 그 애니가 이제 꿈을 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래 사실은 애니 출발은 제가 SF는 아니었었어요. 저희 욕심인 영생, 장생을 생각해 보다가 네. 이제 아까도 미래 물리학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의학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춰봐서 제 당대에서는 영생 기술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오래 살면 저희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관심 많은데. 이제 뭐 로또 같은 확률이라서 저도 지금 약간 이렇게 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 좀 다른 방식의 영생은 없을까 혼자 궁리해 보다가 네. 우리가 잠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그 꿈이 정말 리얼 라이프처럼 70년간 아침 일어나서 이빨 닦고 밥 먹고 뭐 학교 가고 하는 것들이 다 그대로 리얼 타임으로 재생되는 꿈을 꾼다면 정말 드물게 그런 꿈 꿀 때 있죠.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긴 꿈. 조신지몽 같은 거,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평생을 살고 났더니 그게 꿈이었더라 네. 싶은 저희도 가끔 경험하는. 네. 그게 사람 몸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약간 작용시켜서 그런 꿈을 꾸게 만들 수 있게 한다면 네. 매일 밤 그런 꿈을 꾼다면 우리 인생이 사실상 영생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 때문에 냈고 사실 기대는 정말 이런 꿈, 이런 프로그램을 누가 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독자들께서 받아들이시는 거는 AI 시대에 던진 문제의식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이게
반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꿈이든 뭐든 가상현실, 네. 현실이랑 분간이 안 되는 또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만나는 캐릭터라고 할지 그 꿈을 꾸미는 시스템이 자아를 갖추게 되는 거에 네. 대한 이야기였고, 사실 이제 후반부는 전반부의 어떤 개념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쓰고 발표하고 반응들을 보면서 역시 이제 작품은 독자들이 것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작가의 손을 떠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 또 영생 욕심에서 그 출발했던 작품인데 독자들께서는 다르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독자들은 대부분 좀 애니가 무섭다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런 기계가 불쾌하다? 네, 그렇죠. 네. 작가님은 만약에 네. 이게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저희가 미래의 물리학 같은 책을 읽고 웅장한 마음으로 보면 이것도 가능하겠다 싶잖아요. 저희가 애니 주인공이 그 기계를 위험한데도 사용하는 건 현실에 불만이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현실에 불만이 있을 때 완전히 대체 현실이랄까 가상현실이랄까 뭐 애니에 나오는 것 같은 장치든 뭐 뇌에 꼽는 거든 아니면 다른 장치든 이용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혹은 거기서 그냥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 만족스럽게 여러 번 보낼 수도 있다 하면은 이용하시렵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용을 주저없이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정말로 그러겠냐라고 묻게 된다면 네. 주저할 것 같은 게 네. 주변에 이제 가족들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지나고 나면 있겠지만 이제는 그 결정할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좀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네.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현실이냐 가짜냐는 의미 없다. 네. 정말 현실 같은 가짜라면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일에 주저함이 없이 선택합니다,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뭔가 거부감은 있는데 왜 거부해야 되는지는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부감이신 거죠. 거부 논리가 아니라. 그렇죠. 거부감인 거죠. 네.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단순히 철학적 사고 실험이었는데 네. 현실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는데 하는 때가 이제 오다 보니까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누가 논리적으로 거부할 이유를 딱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참 힘든 것 같고, 애니를 읽으면서도 이 애니가 그렇게 나쁜 시스템이 아니면 어떡하지? 차라리 나빠서 다행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시더라고요. 애니를 좀 무서운 존재. 사실은 좀 무서운 인물로 저 애니 윌커스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미저리의 애니 윌커스. 네. 그러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AI가 이렇게 무서움이 있어요라는 그 경고성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썼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었죠. SF 써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앞으로도 좀 계속 써봐야겠다. 이 장르 규칙을 내가 그렇게 서툴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나요? 그 SF를 꼭 이공계 지식이 만화에만 쓰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상력이 요체인 거거든요. 네, 네. 예전에 뭐 프랑켄슈타인 이런 사람들 쓴 사람들도 뭐, 네. 뭐 이공계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메리 셸리 네, 이런 네. 사람들. 그래서 SF를 사실 간절히 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아까 이제 미래 물리학이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인간이 어떤 그 저장 장치 형태로 그 존재가 가능하다고 해진다면 네. 제가 도진계라는 사람이 하드디스크 2개에 나눠져 들어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 각자 하드디스크에 들어간 1, 2 도진기는 각자 나 도진기를 의식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자 또 다른 인생을 살 거잖아요. 저희의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네. 디지털 트윈 1, 디지털 트윈 2. 그러면 나 도진기가 지금 2개로 나눠지는 건데 각자 또 달라지는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 나라는 의식이 도대체 뭔가 예전 뭐 불교의 말씀처럼 뭐 없는 것인가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SF적인 어떤 기법으로 적용해가면서 네. 뭐 써보는 것도 재밌는 관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지금도 이제 구체적으로 추리물과 SF가 결합된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쓰고 싶은데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게요? 팬들로부터 폭격을 맞을까 봐. 약간 외부인이 왜 들어오냐 이런 그런 것도 기존 팬들도 이게 뭐냐, 출입을 잘 나갔다 갑자기 SF가 뭔 말이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뭐 이렇게 밥 딜런이 이제 그 전자기타를 처음 썼을 때 같은 뭐 그런 그래도 저는 굉장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F와 추리소설이 접목된 네. 작가님의 작품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진기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미치오 카쿠의 미래 물리학 소개했습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빌맨, 일본 만화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청소년을 불량스럽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만화로 꼽혔던 그런 만화입니다.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아까 조금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네. 데빌맨 만화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데빌맨 개요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데빌 악마가 네. 그 사람과 합체를 해서 데빌맨이 탄생합니다. 근데 네. 데빌맨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데빌 종족과 싸웁니다.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신종족이 끼어들게 되고 네. 어떤 선과 악의 개념이 좀 뒤바뀌는 그런 관점도 있고요. 또 데빌 악마 종족이 인간성을 습격하면서 인간성의 혼란에 빠지는데 네. 거기서 보여진 인간들의 모습들이 오히려 데빌들을 능가하는 네. 악마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도 마침내 어떤 아포칼립스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소년 만화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 내용이 7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너무나 사실 충격적이고 엄청 선정적이고 선정적입니다. 줄거리도 충격적이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존의 틀을 깨는 상상력을 보여준 어떤 대담한 작품이고 창작자로서 좀 탐이 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네. 그런 생각에 좀 감탄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인생책으로 추천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스케일은 뭐 웅장하기로는 미래의 물리학 못지 않죠. 네. 네. 근데 이 창작자로서 정말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위대한 창작자다 싶은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창작자가 나오면 일본도 그랬지만 약부모 단체의 욕을 엄청 먹을 것 같고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1970년대 같으면 구속됐을 것 같고 네. 지금도 좀 소화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도 위험합니다. 나가이고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그 작가들 괴작을 양산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뭐랄까 인간 사회의 도덕과 금기를 비웃으면서 막 그걸 깨는 문제작들을 막 던져 놓으면서 네. 그 장막 뒤에서 킬킬킬 웃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인물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의 상상력이 저한테 많은 것들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 데빌맨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힘든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힘들고 사실 제가 학부모라도 자녀가 읽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데빌 보이라고 해서 네. 해적판이 들어왔었군요. 네. 그리고 내용도 완전히 번안해서 다르게 썼습니다. 번안물로. 네. 그런데 그렇게 다 깨진 작품조차도 그 형태로도 저를 막 설레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커서 보니까 다 이 사람 작품이었고 이제 원안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작품인 것을 알게 됐고요. 약간 좀 그 작품을 읽다 보면 정신세계가 좀 궁금해지는 분인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게 젠틀하고 예의 바를 수 없다는 증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 연예인 분들도 뭐 좋지만 네. 사실 이분 같으면 좀 만나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힘들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 네. 어떻게 착하게 사는지는 좀 쉽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그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라고 물으면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착하게 이탈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작품들은 되게 많은데 그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를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하니까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적어도 그런 착한 문화 산물들은 뭐랄까 결말이 뻔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네. 또 크게 기대도 되지 않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작품들이 깨버렸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젖어들었던 것 같고 뭐랄까 이 작품은 그냥 결말이 반전이 있다기보다 관점의 반전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이고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네. 본인도 자기 작품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
옳은 게 뭔데, 정의가 뭔데, 당신들이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질서가 뭐 그렇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나도 답은 모르지만 나는 좀 질문을 던진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런 쇼크를 주는 거를 이렇게 어떤 약간의 뭐 사명처럼 생각을 하고 네. 정의가 뭔지 생각해보게 만든다. 내 작품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런 파격적인 상상력의 작품을 내놓으면서 네. 그게 그냥 마니아들 사이에서 작은 소용돌이로 끝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TV 돌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 사람의 상상력이 이런 어마어마한 파급력 효과를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 여기에 궁금한 거죠, 제가.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나가이고의 작품을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가이고라는 이름을 모르지. 네. 네. 한국에도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미쳤고 마징가 Z를 비롯해서 그 시리즈들, 네. 네, 그레이트 마징가, 뭐 그랜다이저 시리즈를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일본에서는 지금도 마징가 Z도 나오고 데빌맨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나가이고가 직접 그린 건 아니지만 유럽에도 팬이 뭐 어마어마하고 네. 일본 만화가 그렇게 그 80년대에 선정적이면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막 이렇게 가지게 된 건,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된 데도 아마 나가이고의 영향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DNA 중에 보면은 네. 세로토닌이라고 이제 행복 전달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달 있죠. 효율을 높이는 DNA가 좀 세계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약간 우울한 민족이네요. 우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 같은 사상이 크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도 이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엄숙한 이데올로기 좋아하는 네. 그런 민족성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 사회가 거대한 큰 마을 공동체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네.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네. 오지랖 넓고 관리 통제 좋아하고 질서 좋아하고 네. 이제 그게 물론 필요합니다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학문이나 창작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런 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영역에서나마 이거를 깨주는 그런 작품들을 만나면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해지고 반갑습니다. 나가이고도 사실 일본에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런 뭐 검열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근데 정말 정면 승부를 벌였고 결기를 보여줬는데, 작가님도 혹시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속에 약간 그런 욕망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욕망은 있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시면 네. 마광수 교수님, 다른 종류는 다릅니다만 금기를 깨려다가 네. 장정일 씨도 네.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금기를 깨려다가 구속되고 네. 전과자 됐습니다. 그리고 작품 자체는 지금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 즐거운 사라가 아직도 지금 금지된 작품인가요?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에서 음란문서라고 판결을 하고 처벌했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 다시 팔려면은 그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거는 영원히 음란 문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누가 새로 내고 누가 새로 고발을 해서 새로 그게 음란 문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험을 할 사람은 없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교도소 한 몇 달 갔다 오고, 마광수 교수님 형기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한국 문학사에 이렇게 이름이 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마광수 교수님 이름은 남아도 그 새로 출판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남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작가님은 어쨌든 이 교도소 담 안쪽으로 가는 작품은 좀 자제하시겠다. 전혀 그 근처는 가고 싶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공동체 안에서 좀 통할 수 있는 파격은 추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교도소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작품은 시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치고는 사회 재판이 교도소 담장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내일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 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추천 들을까요? 네. 마무리 노래로는 그 노관정의 일생소회. 노관정의 일생소회. 요거는 좀 선곡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이제 이게 주성치의 서유기 선리기연 네. 영화의 OST 네. 엔딩곡입니다. 근데 주성치 서유기 선리기연이 제 인생 영화예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 이 노관정 일생소인데 네. 그때 그 순간에 마음 먹먹함을 잊을 수가 없고요. 약간 애니 생각나네요. 한순간에 꿈 같지 않습니까? 설리기온 월광보합.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저희 정서와 너무 이렇게 취향 저격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네. 한동안은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또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마지막 곡, 특히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그 곡에 나오는 그 가사 부분에 고해 속에 반복되는 사랑과 미움, 속세에서는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리니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네. 노관정의 일생소에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현재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로 왕성하게 집필하고 계시는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지요. 일생소에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